네, 블록캠프 오늘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는 주인데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시고 있죠.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네, 어제 뉴스를 많이 타셨던데 저도 영상으로 봤는데 네, 좀 화가 나셨던 것 같은데 화가 무지하게 났습니다. 어떻게 좀 풀리셨습니까? 아직 안 풀렸습니다. 그럼 저 질문할 일은 제가 무섭잖아요. 대상이 다르니까요. 아, 그래요? 네. 어제 딱 그 김문수 위원장이 그 과거의 페이스북 내용을 딱 확인하는 발언을 듣는 순간에 어떠셨어요? 저도 그 상임위장에서 말씀드렸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느낌, 딱 그 느낌이었습니다. 혹시 이제 그 질문하는 순간에 그래도 경산호 위원장 데리고 하니까 좀 말을 바꾸겠지, 혹시 그런 기대감을 갖고 질문하셨습니까? 저는 애초 김문수 위원장한테 질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도 모르는 내용이 처음 나왔기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확인은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응당 제가 물으면 뭐 실수였다든지 생각이 뭐 잘못됐다든지 사과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뭐 전혀 그렇지 않아서 서글프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나서 정해됐었잖아요. 네. 혹시 뭐 그러니까 그 정해되고 뭐 따로 찾아와서 해명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제 전화번호를 찾았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전화 온 적도 없고 뭐 저를 찾아온 적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아무튼 오후에 속개된 회의에서 그러니까 그 사과는 했잖아요. 근데 그 사과가 사과는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 의원님은? 사과를 했습니다만 진정한 사과라고 생각지는 않고요. 국회 모욕으로 고발하겠다고 하니까 억지로 떠밀려서 하는 사과라고 생각됐습니다. 뭐 PPT가 안 보여서 그랬다는 등 변명만 늘어놓다가 사과를 했는데 저는 그게 진정한 사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오후 저녁에 퇴장당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이제 김일성주의자라고 한 거. 맞습니다. 그건 또 어떻게 그러니까 들으셨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신영복 선생을 존경하는 사람은 무조건 김일성주의자다. 예. 문재인 대통령도 신영복 선생을 존경한다고 했으니 종북 김일성주의자다. 이게 요지거든요. 그렇죠. 이게 대명천지에 가능한 논리입니까? 이게 21세기에. 그리고 장관급 인사가 이런 색깔론과 종북몰이를 광장에서도 아니라 국회 한가운데 들어와서 국정감사를 받으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용납되지 않았고요. 앞서 방송에서도 이야기 들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뭐 벌어지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총애하는 사람이 특징이 있어요. 오만하거나 방자하거나. 그래요? 예. 아까는 시선이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저 정확하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눈이 국민을 향해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한테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나를 봐줘라. 라는 거고 문제는 그걸 제어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에도 저는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김문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 위원장의 사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진정한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사퇴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발하기로 했어요, 당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어제 저녁에 퇴장을 시켰고 고발은 여야가 협의를 하자라는 거고요. 저는 당연히 고발 수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종북몰이와 색깔론뿐만 아니라 김문수 위원장의 위법 행위가 더 드러난 게 있었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의 거짓말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위증이 있었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김문수 위원장이 민주노총 산별위원장을 만나서 여러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는 증언을 하셨어요. 근데 곧 이어서 바로 민주노총에서 우리 산별위원장 중에는 아무도 만난 사람이 없다라고 성명이 나왔어요. 그래요? 예, 이런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좀 본질적인 문제는 김문수 위원장이 경산호위를 이끌어서 경산호위가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까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보는데요. 경산호위라는 건 사회적 합의를 견인해내는 곳이잖아요. 그 축이 노동계가 하나의 축입니다. 물론 그렇죠. 노동계의 의견을 다 들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사측과 노측의 의견을 중재해서 안을 만드는 건데 김문수 위원장은 노동계를 잡겠다 그랬어요. 잡겠다? 예, 어제도 우리 상임위장에서 주된 논의가 뭐 지금 언론에 소개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평소에 소신이기도 합니다. 김문수 위원장 발언 중에 문제되는 발언 중에 민주노총을 내가 잡겠다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손 잡는다는 뜻은 아닌가요? 혹시? 그렇죠. 그러신 분이 저는 적임자라고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 자리를 빌어서 김문수 위원장한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원칙과 소신을 저버린 분의 인생 말로를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앞서 측은하다고 했던 게
그래서 한때 김문수 위원장이 청년 노동운동가였거든요. 그렇죠. 예. 그 시절의 패기와 열정 그리고 원칙이 어디로 사라졌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다른 문제로 좀 넘어갈게요. 국회 정보위원회 또 야당 간사를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일단 지금 북한 핵실험이 임박한 걸로 그러니까 그렇게 파악하세요? 여러 가지 정황들이 그렇습니다. 우선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도발들이 이전과는 좀 다릅니다. 미사일 발사 장소도 저수지라든지 기차라든지 다양한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거리,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의 징후가 좀 다릅니다. 증거가 다르다. 그리고 국정원에서도 핵실험을 만약에 한다면 10월 중순부터 11월 초순 정도로 본다라는 게 그렇게 시기를 특정한 근거가 뭐였어요? 우선 첫 번째는 미국의 중간선거 이전으로 보는 것. 전으로. 그래 예. 이제 이거 파급력이 커질 맞습니다. 거다. 그리고 중국의 당대회 이후로 보는 것. 그러니까 10월 중순에 있는 중국 당대회와 11월 초순에 있는 미국 중간선거 이전 사이가 가장 북한이 의도하는 영향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시기다라고 보는 거고요. 한반도 긴장을 유발시키는 북한의 도발 행위는 중단돼야 된다. 자회 행위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반도 비핵화의 그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 여권에서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전술핵 재배치에 준하는 네.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대단히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전술핵 재배치라든지 9.19 군사합의 파기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 가능할 수 있겠죠. 만일의 상황이나 하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만일의 상황에 대해서 굳이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그럴 일인가 싶습니다. 코리아 리스크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예. 분단 상황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코리아 리스크입니다. 전술핵 재배치만 하더라도 이게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봐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 대한민국 한반도 땅에 전술핵을 재배치한다라는 것만으로도 외국 투자자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 꺼내는데 대단히 조심스러워야 되고요. 예. 그리고 지금 집권 세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북한을 압박하는 수단이라고 한다면 아직 일어나지도 전에 그런 카드를 전략적으로 꺼내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부적절한. 혹시 그게 경고의 감사합니다. 메시지를 줘서 핵실험을 막을 수는 없는 절대 걸까요? 경고의 메시지가 되지 않고요. 그래. 예. 그러면 현실상 보니까 지금 보도에 따르면 전술핵 재배치에 준하는 조치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항모전단을 상시 순환 배치하거나 네. 한반도 해역에 아니면 핵 잠수함도 역시 상시 순환 배치하는 방안이라고 하는데 미국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미국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차치하고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겠어요?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까 이러면? 당연히 미국이 그 돈을 낸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조건이 세상에서 갑자기 항공모함이 떨어지고 핵잠수함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상시 순환 배치로 가면 돈은 어마어마하게 들 거예요. 엄청나게 들죠. 미국이 공짜로 해주지는 않을 거예요. 당연하죠. 미국이 이때 아니 지금 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같은 경우는 보더라도 한미 동맹이라고 해놓고 네. 뒤통수를 맞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5개월 동안 좀 무엇을 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 핵실험이라는 게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라는 정보들을 다 수집했다면 막기 위해서 뭘 했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예컨대 북한 도발에 대응한다고 쏜 포는 강릉 민간지대로 떨어져 가지고 시민들이 밤새 공보를 떨었죠. 저는 더 민간지대 인근 부대로. 어제 우리 국방위원들이 가서 봤는데 정말 심각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조금만 바로 옆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저는 더 큰 문제가 7시간 동안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현무를 발사해서 이게 낙탄이 되든 여러 가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러나 그 이후의 대응이 문제인데 전혀 그건 뭐 심각하죠. 네. 그래요. 혹시 근데 이런 어떤 움직임이 이른바 국내 정치적 어떤 그 용도, 포석도 깔려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그러지 않길 바라는데요. 일종의 국면 전환으로 고려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같은 보수 정부로서 노태우 정부를 반면 교사해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 정부 역사에 있어서 노태우 정부가 북방 정책이나 대북 정책에 있어서 가장 많은 성과를 이뤄낸 정부 중에 하나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가 생각을 좀 바꿔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요? 이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문제, 특히 정진석 위원장이 비핵화 선언을 무효로 돌리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북한 문제와 핵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 대해서 너무 강경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힘에 의한 것도 있고 대화에 의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힘에 의한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두 개가 균형을 가져가면서 국익을 고려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일방향으로만 가는 게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김정숙 버킷리스트의 진실이라는 책을 돌렸다는 뉴스가 어제 나왔거든요. 아유, 그게 당 대표가 하실 일인가 참 수가 너무 얕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감사원장은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거기 예비비 4억인가 5억인가 이게 편성된 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도 있다라는 답변을 또 내놓기도 했는데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전혀 사리에 맞지 않고요. 영부인의 해외 순방 외교에 대해서 저는 감사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인도의 모디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모디 총리 만난 지도 얼마 되지도 않고 일정상 어려우니 인도 당국에서 김정숙 여사를 초청한 겁니다. 그쪽에서 먼저 요청했다. 그래서 김정숙 여사가 가신 해외 정상 외교입니다. 저는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모디 총리가 김정숙 여사를 초청한 초청장이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예. 지금 외교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순방을 다녀오셔서 모디 총리가 성과가 너무 크다, 감사하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사 서한을 보낸 것도 있습니다. 이게 다 외교부의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자료를 공개하면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집니다. 근데 왜 이걸 공개 안 하고 계속 연기만 피우는지 모르겠고요. 근데 그러니까 초점은 거기로 가던데요. 왜 타지마할은 왜 갔냐? 이 얘기하던데요. 정말 정상 외교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라는 건데요. 정상 외교에 있어서 친교 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친교 일정. 친교 일정, 일종의 전문 용어인데요. 예. 정상 간의 친목을 도모하거나 또는 해당국에서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싶은 곳을 안내합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외국 정상이 대한민국에 오면 삼성 반도체 공장을 간다든지, 그렇죠. 경복궁을 간다든지. 영국 여행 왔을 때 안동을 갔다. 맞습니다. 안동을 모셨죠. 예.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왔을 때 삼성 반도체 공장을 갔죠. 여사님 타지마할 방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국 실무자들이 수많은 실무 협의를 거쳐서 확정된 일정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 반도체 간 것도 그러면 버킷리스트고 여왕이 안동 간 것도 버킷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정말 외교에 대해서 정말 너무 모르신다. 무책임하다는 말씀드리고 어제 유엔 인권 이사회 관련해서도 지금 탈락됐는데 그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말 외교 참사입니다. 참사라고 보세요. 예. 어떤 점에서요? 첫 번째로 대한민국이 G7의 2회 연속 초청을 받았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 그리고 세계 7개국 강대국들 어깨를 나란히 했던 나라가 불과 몇 달 만에 나락으로 떨어진 겁니다. 이번에 아시아 8개국 중에서 4개국만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되고 방글라데시, 몰디브, 베트남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방글라데시, 몰디브, 베트남이 불과 한 달 전에 유엔 연례 보고에서 사무총장이 인권과에 있어서 참 문제가 많은 나라야 라고 지적했던 나라가 당선된 거예요. 그리고 키르기스탄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는 여성에 대한 납치, 폭력, 전통 문화가 존재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계속 지적받던 나라, 이런 나라들한테 진 거거든요. 이거는 정상 외교가 작동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하냐면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 손 한번 잡아보겠다고 인권과 자유연대를 내팽개친 결과다. 이렇게 비판하던데요. 그럼 문재인 정부 내내 떨어졌어야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G7 정상회담에 2번 연속 초청을 받았습니다. 선진국 반열에 섰다는 이야기였죠. 그런데 갑자기 정권이 바뀌니까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거죠. 외교 당국에서 전혀 준비도 하지 않았고요. 좀 제가 과하게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정상 외교에 가서 즉 유엔 총회에 가서 이런 활동들을 하셔야 되거든요. 제대로 안 했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외교 참사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이제 안 남았는데 짧게 요거 좀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를 시도하다가 이제 결국 포기는 한 것 같은데 네.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라 지금 이제 또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검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수사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이게 검찰뿐만이 아니라 감사원까지 총동원해서 권력기관을 총동원해서 전임 정부를 흠집내고 욕보이고 있거든요. 이명박 정부 때만 하더라도 검찰만 나섰는데 이 정부는 쌍으로 지금 나서고 있어요. 감사원까지. 근데 저는 뭐 전임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밝혀야 될 게 있으면 당연히 밝혀야 됩니다만 자기 스스로 연기를 피워놓고 우리 보고 밝혀라라고 하는 건 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만 하더라도 갑자기 해경과 국방부가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입장을 뒤집은 이유가 없습니다. 근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모든 책임은 문재인 정부한테 다른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죠. 참 아쉽습니다. 네. 그래요. 일종의 기획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이번에 감사원 사무총장의 문자에서도 드러났듯이 감사원 이인자인 사무총장과 대통령실의 왕수석이 조석으로 문자로 주고받으면서 정치보복을 공모했다라고 저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이었습니다.